2000년 된 구닥다리 기술로 뭘 하겠다고? 핀란드 헬싱키 저널리스트 마티가 한국인 사위를 비웃었습니다. 바닥 난방으로 월 180만 원 난방비를 줄인다고? 한국 정부 홍보 아니야? 하지만 1년 후 핀란드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바꿨고 2년 만에 2,000가구가 한국식 온도를 설치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퇴직금 2억을 날리고 동료들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밤새 타일을 나르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한국 사위가 보여준 온돌의 기적,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티 코스키넨입니다. 핀란드 헬싱키 타임즈에서 30년간 일해온 저널리스트죠. 제 전문 분야는 에너지 정책 비판입니다. EU 천연가스 의존도, 러시아 파이프라인 문제, 재생에너지 허술한 계획. 30년간 정부를 칼같이 비판해왔어요. 동료들은 저를 헬싱키의 칼이라 불렀습니다. 제 기사가 나가면 장관들이 떨었거든요. 2005년 에너지부 장관을 사임시켰고 2012년 천연가스 계약 비리를 폭로해 3명을 구속시켰죠.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언론인으로서 권력을 감시하는 게 제 사명이라 믿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 집 난방비는 핀란드에서 최악이었어요. 월 800유로. 하나로 약 120만 원입니다. 핀란드 평균 난방비가 270유로니까 3배죠. 헬싱키 외곽에 있는 제 집은 1980년대 지은 2층 단독주택입니다. 180제곱미터, 방 4개. 핀란드 중산층 표준 주택이에요. 문제는 단열이었습니다. 40년 된 집이라 벽 단열이 약하고 창문은 이중창이지만 낡았죠. 겨울이면 거실 바닥이 얼음장 같았어요. 저는 매년 겨울마다 두꺼운 양털 슬리퍼를 신고 집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래도 발이 시렸어요. 안에 안 나는 거실에 전기 히터를 3대나 틀어놨죠. 그래도 춥습니다. 핀란드 겨울은 혹독해요. 11월부터 3월까지 영하 15도에서 25도를 오갑니다. 해도 오후 3시면 지죠. 어둡고 길고 추운 겨울.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핀란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견디는 거라고요. 5년 전 제 딸 리사가 독일 유학에서 한국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박지훈. 건축공학 박사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를 경계했습니다. 동양인이 제 딸과 결혼한다는 게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리사가 워낙 간절히 부탁해서 허락했죠. 결혼 후 지훈은 조용한 사위였습니다. 말수도 적고 예의도 바르고요. 하지만 저는 그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식사 자리에서도 대화를 최소화했습니다. 그의 의견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고요. 제 딸이 선택한 남자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2022년 겨울, 지훈이 처음으로 제게 제안했습니다. 아버님, 온돌 설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신문을 내려놓고 그를 쳐다봤어요. 온돌? 그게 뭔데? 한국 전통 바닥 난방 시스템입니다. 바닥 전체가 따뜻해져서 난방비도 절약되고 건강에도 좋아요.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바닥 난방? 2000년 된 구닥다리 기술로 뭘 하겠다고?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한국은 지금도 95% 가정이 온돌을 쓰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바닥 난방이 늘고 있고요.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지훈, 우리 집은 40년 된 건물이야. 바닥을 뜯는다고? 말도 안 돼. 아버님, 난방비가 너무 높아서요. 온돌을 설치하면 최소 40%는 절감할 수 있어요. 저는 신문을 다시 들었습니다. 필요 없어. 우리는 40년간 이렇게 살아왔어. 지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너머로 아내 안나가 저를 쳐다봤어요. 실망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12월부터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졌죠. 난방비는 1000유로를 넘어섰어요. 저는 걱정되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핀란드 겨울이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보면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아내 안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지훈 말을 한번 들어보는 건 어때? 저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온돌 말이야. 난방비가 너무 높잖아. 우리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어. 40년간 살아온 방식을 왜 바꿔? 안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항상 그래. 변화를 거부하잖아. 저는 TV 소리를 키웠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2023년 1월, 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지훈이 다시 한번 저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노트북을 들고요. 아버님, 5분만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저는 귀찮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어요. 독일 함부르크의 한 주택 사례였습니다. 온돌 설치 전후 난방비 비교 그래프가 있었죠. 설치 전 월 920유로, 설치 후 월 510유로, 45% 감소. 저는 화면을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지훈이 계속 설명했어요. 온돌의 원리, 에너지 효율, 유럽에서의 확산 사례. 그는 철저하게 준비했더군요. 저는 노트북을 밀어냈습니다. 지훈, 이건 한국 정부 홍보 아니야? 2000년 된 기술이 지금 시대에 통할 것 같아.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님, 이건 홍보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독일에서 본 사례들이에요. 그래, 독일은 그렇겠지. 하지만 핀란드는 다르잖아. 우리는 겨울이 더 추워. 그래서 더 필요합니다, 아버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대화는 여기서 끝이야. 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완고함이 앞으로 얼마나 큰 후회를 가져올지. 2023년 2월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러시아가 노르드 스트림 가스관을 완전 차단했습니다. EU 전역 에너지 대란이 예상됩니다. 저는 편집국에서 그 뉴스를 봤어요. 동료들이 웅성거렸죠. 이제 난방비 폭탄이다. 올겨울 어떻게 버티지? 저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30년간 이런 상황을 경고해왔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두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 안나가 거실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여보,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안나가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이번 달 난방비 1200유로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80만 원. 전달보다 200유로나 올랐어요. 이게 말이 돼? 가스 요금이 올랐어. 뉴스 봤잖아. 러시아가 공급 끊었다고. 저는 청구서를 구겨 쥐었습니다. 내가 30년간 경고했어. 러시아에 의존하면 안 된다고. 정부가 내 말을 들었어야 했어. 안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은 정부 탓할 때가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 건데?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안나는 절전에 들어갔어요. 거실 난방을 껐습니다. 침실 하나만 틀고 온 가족이 그 방에서 지냈죠.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침실로 모였습니다. 딸 리사와 지훈도 함께요. 텔레비전을 보든 책을 읽든 노트북을 하든 모두 한 방에 있었어요. 거실은 텅 비었습니다. 어둡고 차가웠죠. 어느 날 저녁 저는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서재에서 자료를 가져오려고요. 깜깜했어요. 달빛만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은 얼음장 같았죠. 저는 맨발이었습니다. 발을 디디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 차가워서 발이 아팠습니다. 서둘러 서재로 뛰어갔어요. 자료를 집어들고 다시 침실로 올라왔죠. 발이 얼얼했습니다. 침실에서 안나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응, 그냥. 거실이 너무 춥네. 안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여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월 중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저는 당뇨병 환자입니다. 15년째 약을 먹고 있어요. 관리를 잘하면 괜찮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수치가 올라가죠. 그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어지러웠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안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여보, 얼굴이 창백해. 괜찮아? 모르겠어. 어지러워. 안나가 혈당 측정기를 가져왔습니다. 손가락 끝을 찔러 측정했죠. 8.9. 정상은 6 이하입니다. 제 평소 수치는 7 정도였어요. 8.9는 위험 수준이었죠. 병원 가야 해, 여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약 먹으면 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집중이 안 됐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딸 리사가 말했습니다. 아빠, 병원 가봐. 얼굴이 안 좋아. 괜찮다니까.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추운 환경이 당뇨에 안 좋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요. 저는 지훈을 쏘아봤습니다. 내가 의사야?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읽은 논문에서 논문? 또 온돌 얘기하려고? 지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리사가 저를 쳐다봤어요. 실망한 눈빛이었죠. 아빠, 지훈이가 아빠 걱정해서 하는 말이잖아. 나는 괜찮다고.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후회했어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안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리사는 눈물을 글썽였죠. 지훈은 표정 없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식사를 마치고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어요. 3월인데도 핀란드는 여전히 겨울이었죠. 난방비 1200유로. 당뇨 수치 8.9. 차가운 거실. 한 방에 모여 사는 가족.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지훈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온도를 설치하면 난방비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2000년 된 기술이 뭘 할 수 있겠어. 다음 날 아침 편집국에서 후배 기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기사 하나 쓰려고 하는데 조언 좀 구하려고요. 무슨 기사? 유럽에서 한국 바닥 난방이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에너지 위기 대안으로요.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런 거 쓰지 마. 한국 홍보야. 아니에요, 선배님. 독일이랑 네덜란드에서 실제로 설치 가구가 늘고 있어요. 그래도 안 돼. 우리는 진짜 뉴스를 다뤄야 해. 한국 난방 같은 건 유행일 뿐이야. 후배는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쳐다봤어요.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 관련 기사를 쓰고 있었죠. 정부의 무능이 국민을 얼어 죽게 만든다. 저는 30년 동안 이런 기사를 써왔습니다. 비판하고 지적하고 경고하고. 하지만 문득 깨달았어요. 나는 단 한 번도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구나. 키보드에 손을 올린 채 멈춰 있었습니다. 글이 써지지 않았어요. 3월 말, 저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장 한쪽에는 제가 30년간 쓴 기사 스크랩북이 꽂혀 있었어요. 총 12권. 두툼한 파일들이었죠. 저는 천천히 첫 번째 파일을 꺼냈습니다. 1993년 제 첫 에너지 정책 비판 기사였어요. 핀란드 에너지 정책의 허점.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가 위험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쓴 경고였죠.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1998년. 재생에너지 투자 부족, 미래는 어둡다. 세 번째. 2005년. 겨울철 에너지 대란,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저는 계속 파일을 넘겼습니다. 2008년, 2012년, 2015년, 2019년, 2022년. 모든 기사가 비슷했습니다. 정부 비판, 정책 허점 지적, 위기 경고. 하지만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대안이.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0년간 나는 무엇을 했을까? 비판만 했구나. 문제만 지적했구나. 창밖을 봤습니다.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딸 리사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빠, 저녁 먹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리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스크랩북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친구가 물어봤어.
내 아빠는 30년간 에너지 문제를 다뤘는데 정작 본인 집 난방비는 왜 그렇게 높냐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리사가 계속 말했어요. 아빠는 항상 문제만 지적해. 하지만 해결책은 없잖아. 정부한테만 답을 요구하고 정작 아빠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 가슴이 찔렸습니다. 리사. 지훈이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거부해? 자존심 때문이야? 아니면 한국 기술이라서?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리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빠, 언제까지 이럴 거야? 엄마는 추위에 떨고 아빠는 당뇨 악화되고. 그래도 자존심이 중요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밤 11시, 저는 여전히 서재에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진행 중이던 기사가 떠 있었죠. EU 에너지 위기, 정부는 국민을 버렸다. 저는 키보드를 쳤습니다. 삭제. 전부 지웠어요. 그리고 새로운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 없이 타이핑하기 시작했죠. 나는 30년간 기자로 살았다. 권력을 감시하고 정책을 비판하고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나는 사기꾼이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사기꾼. 저는 제 자신을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자판을 내려다봤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편집국에 전화해서 휴가를 냈어요. 안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디 아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기사를 다시 읽었어요. 한 줄 한 줄. 저녁 무렵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지훈이었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책상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가려 했죠. 지훈. 그가 멈췄습니다. 그게 뭐야? 온돌 시공 견적서입니다. 아버님이 보시든 안 보시든 제 책임은 다한 겁니다. 지훈이 나갔습니다. 저는 봉투를 쳐다봤어요.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장은 간단한 개요였어요. 공사기간 3주 예상 비용 8만 유로. 두 번째 장은 에너지 효율 분석이었습니다. 설치 후 예상 난방비 480유로. 현재 1200유로의 40%. 세 번째 장은 건강효과 연구 논문 요약이었습니다. 바닥 난방이 당뇨 환자의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 저는 모든 페이지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지훈은 철저하게 준비했더군요. 기술 자료, 비용 분석, 건강 연구, 유럽 사례까지. 마지막 페이지에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지훈. 저는 그 글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퇴직금이 12만 유로 있었습니다. 8만 유로를 쓰면 4만 유로가 남죠. 노후 자금으로 빠듯했어요. 하지만 매달 720유로를 절감하면 1년이면 8,640유로. 10년이면 86,400유로. 계산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30년간 비판만 했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였죠. 새벽 2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훈을 불렀습니다. 설치하자. 지훈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정말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 내가 전 과정을 취재할 거야. 기사로 쓸 거고. 지훈이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아버님.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설렘이었죠. 30년 만에 처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4월 첫째 주, 독일에서 한국 기술자 3명이 도착했습니다. 팀장은 김 기술자였어요. 50대 중반 20년 경력의 온돌 전문가였죠. 저는 그들을 현관에서 맞았습니다. 악수를 나눴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을 믿어도 되는 걸까? 김 기술자가 집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벽을 두드리고 바닥을 확인하고 보일러실을 점검했죠.
1시간 동안 말없이 조사했습니다. 거실에 모였을 때 김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3주면 됩니다. 8만 유로 견적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취재 시작이었죠. 다음 날 아침 7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첫날은 가구 옮기기였어요. 거실 소파, 식탁, 책장. 모든 가구를 2층으로 올렸습니다. 집이 엉망이 됐죠. 둘째 날 바닥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전동 톱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어요. 40년 된 나무 바닥이 하나씩 거쳤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모든 과정을 촬영했습니다. 기사에 쓸 자료였죠. 셋째 날 오후 문제가 터졌습니다. 김 기술자가 저를 급히 불렀어요. 거실 바닥이었습니다. 바닥판이 모두 거친 상태였죠. 콘크리트 바닥이 드러났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곰팡이가 가득했어요. 검은색, 녹색 곰팡이가 콘크리트를 뒤덮고 있었죠.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김 기술자가 콘크리트를 손으로 긁었습니다. 바스러졌어요. 손가락 힘만으로 떨어져 나갔죠. 이건 심각합니다. 다른 기술자가 전등을 비췄습니다. 구석 쪽 목재 기둥이 보였어요. 까맣게 썩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김 기술자가 침실, 주방, 복도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어요. 집 전체 바닥 구조가 부식되어 있었죠. 저녁 무렵 김 기술자가 견적서를 다시 들고 왔습니다. 구조 보강부터 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전면 재시공, 목재 기둥 교체, 방수 작업까지. 추가 비용이 8만 유로 필요합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총 16만 유로. 제 퇴직금 12만 유로로는 부족했어요. 그날 밤 저는 안나에게 말했습니다. 안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침실로 올라갔어요. 저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바닥이 뜯긴 집. 냉기가 올라왔죠. 다음 날 아침 안나가 식탁에 통장을 놓았습니다. 이거 안나의 개인 통장이었어요. 잔액 5만 유로. 안나가 평생 모은 돈이었죠. 여보, 이건. 안나가 눈을 돌렸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 바닥 다 뜯어놨는데 어떻게 해? 그냥 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 있었어요. 저는 통장을 쥐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그날 오후 김 기술자에게 말했습니다. 계속 진행하라고.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이번에는 더 대규모였어요. 콘크리트를 뜯어내는 작업이 시작됐죠. 드릴 소리, 먼지, 진동. 집이 전쟁터가 됐습니다. 이웃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소음 때문이었어요. 저는 일일이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거실 콘크리트가 모두 철거됐어요. 맨땅이 드러났습니다.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목재 기둥을 교체했죠. 저는 매일 현장을 지켰습니다. 카메라로 촬영하고 노트에 기록했어요. 밤에는 기사 초안을 썼습니다. 제목은 정하지 못했지만 내용은 채워졌죠. 2주째 단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바닥에 두꺼운 스티로폼을 깔았어요. 그 위에 은박 시트를 덮었죠. 반사열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저는 신기했습니다. 과학이었어요. 2000년 전통이 현대기술과 만난 순간. 3주째 온돌 파이프 설치가 시작됐습니다. 김 기술자가 바닥에 파이프를 배치했어요. 뱀처럼 구불구불 정교하게 연결됐죠.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촘촘하게 배치하냐고. 온기를 고르게 퍼뜨리기 위해서입니다. 한 곳이라도 차가우면 안 됩니다. 4주째 예상보다 일주일 늦어졌습니다. 보일러 설치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기존 가스 시스템과 연결이 복잡했죠. 추가 비용 5천 유로가 더 들어갔습니다. 저는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할부로 결제했어요. 안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차가웠죠. 5주째 마지막 타일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큰 타일을 하나씩 깔았어요. 접착제로 붙이고 수평을 맞추고. 정교한 작업이었죠. 저는 손이 근질거렸습니다. 62살 언론인이었지만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제가 도와도 될까요?
김 기술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제 집인데 제가 도와야죠. 저는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무릎 보호대를 착용했어요. 김 기술자가 타일 붙이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따라했죠. 서툴렀습니다. 타일이 삐뚤어졌어요. 김 기술자가 다시 떼어내고 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온종일 무릎 꿇고 타일을 붙였어요. 저녁이 되자 무릎이 아팠습니다.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았죠. 안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그래? 내 집이니까. 안나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6주째 마침내 공사가 끝났습니다. 거실, 주방, 침실, 복도. 모든 바닥에 타일이 깔렸어요. 깨끗했습니다. 새집 같았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통장 잔액제로. 신용카드 빚 5천 유로. 퇴직금과 안나의 저축 모두 날아갔죠.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온돌이 정말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 공사 마지막 주, 폭탄이 터졌습니다. 헬싱키 타임즈 사내 게시판에 익명글이 올라왔어요. 제가 한국 기업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거짓 주장이었죠. 글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정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5만 유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까지 적혀 있었어요. 근거는 전혀 없었지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글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사내 메신저에 공유되고 이메일로 전달됐죠. 다음 날 출근했을 때 30년 함께 일한 동료들이 눈을 피했어요. 복도를 지나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후배가 고개를 돌렸어요. 점심시간 평소같이 식사하던 동료 3명이 제 자리를 비워뒀습니다. 저는 혼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주변 테이블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경력이 이렇게 끝나네. 돈 앞에 장사 없다는 둥. 저는 수저를 놓았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오후 2시 편집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 인쇄된 게시판 글이 여러 장 놓여 있었어요. 형광펜으로 밑줄까지 그어져 있었죠.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제 돈으로 제 집에 설치했다고, 그 과정을 취재 중이라고. 로비는 전혀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편집국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휴가를 내라고 했어요. 이 일이 정리될 때까지. 사실상 정직이었죠. 저는 편집국을 나왔습니다. 30년간 매일 출근하던 그곳을.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때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20년 선배 기자였어요. 그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차에 올라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SNS 알림이 200개 넘게 쌓여 있었어요. 트위터를 열었습니다. 제 이름이 실시간 트렌드에 올라 있었죠. 보수 언론인 단체 회장이 트윗했어요. 30년 권력 비판하던 마티 코스키는 결국 돈 앞에 무릎. 언론인의 수치. 리트윗 3,000건. 댓글 수백 개.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비난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평소 30분 거리가 1시간 넘게 걸렸어요. 차 안에 혼자 앉아 창밖을 쳐다봤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죠. 제 인생이 무너지는 동안 세상은 평화로웠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안나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안아줬습니다. 저는 그제야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재앙이 왔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어지러웠어요. 시야가 흐려지고 온몸에 식은땀이 났죠. 손끝이 얼음처럼 차갑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안나가 놀라서 달려왔어요. 혈당 측정기를 가져왔습니다. 손가락을 찔렀습니다. 피 한 방울이 시험지에 떨어졌어요. 11.2.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정상의 2배 가까이. 즉시 병원에 가야 했어요.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10분 후 도착했죠. 스트레처에 실려 응급실로 갔어요. 천장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의사가 진찰했습니다. 당뇨 합병증 초기 증상이라고 했어요. 스트레스가 주원인 입원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거부했습니다. 집에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제가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집에 가면 혼수 상태 올 수 있다고. 최소 3일은 입원해야 한다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쳐다봤어요. 백색 천장, 형광등, 옆 침대에서 들리는 기침 소리. 공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김 기술자는 혼자 할 수 있을까? 보일러 연결은 제대로 될까?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간호사가 혈압을 쟀습니다. 16만 100. 높았어요. 진정제를 놓았습니다. 천천히 잠이 왔어요. 둘째 날 오전 리사가 병문안 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지우는 없었죠. 리사는 침대 옆에 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표이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한국 본사에서 연락받았다고. 긴급 프로젝트 문제로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머리가 멍했습니다. 일주일 후 출국. 공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보일러 최종 점검, 시운전, 마무리가 남았는데. 지훈이 없으면 누가 기술자들과 소통하죠? 누가 확인하죠? 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훈이 너무 미안해한다고 본인도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셋째 날 오후 의사 만류를 뿌리치고 퇴원했습니다. 혈당은 여전히 높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김 기술자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일러 연결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어요. 기존 가스 시스템과 새 보일러의 압력이 맞지 않는다고. 추가 부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비용 3,000유로. 저는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신용카드 한도는 이미 초과. 안나의 통장도 바닥이었죠.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개인 대출 신청. 첫 번째 은행이 거절했어요. 신용점수 문제. 두 번째 은행도 거절. 세 번째 은행에서 겨우 승인받았습니다. 이자 12%. 저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62년 인생에서 처음 빚을 진 거였어요. 그날 저녁 지훈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큰 캐리어 2개. 5년간 핀란드에서 모은 삶이 그 안에 담겨 있었죠. 지훈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안에 3,000유로가 있었어요. 자기 개인 돈이라고 했습니다. 추가 비용 생기면 쓰라고. 끝까지 책임지지 못해 죄송하다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도와줬다고. 하지만 지훈이 계속 권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목이 메었죠. 다음 날 새벽 5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을 달렸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지훈이 깊게 고개 숙였습니다.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사위를 껴안았어요. 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지훈이 게이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돌아오는 차 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날이 밝았어요. 거실 바닥은 완성됐지만 보일러는 아직이었습니다. 김 기술자가 혼자 작업하고 있었어요. 저는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62살 언론인이 렌치를 들었죠.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통장 잔액은 제로. 빚은 8,000유로. 사위는 떠났고 동료들은 등을 돌렸죠.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김 기술자와 함께 밤 11시까지 작업했어요. 보일러 배관을 연결하고 압력을 조정하고 누수를 점검했죠.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무릎이 쑤셨어요. 당뇨 수치가 다시 올라가는 게 느껴졌죠.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보일러가 완성됐어요. 마지막 타일 마감도 끝났죠. 집은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졌어요. 퇴직금 제로. 안나의 저축 제로. 신용카드 빚 5,000유로. 은행 대출 3,000유로. 직장에서 정직당했고 언론계에서 매장당했죠.
30년 쌓아온 명성이 2주 만에 무너졌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완성된 타일 바닥을 내려다봤죠. 손을 바닥에 댔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어요.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여전히 추운 핀란드였죠. 다음 날 아침, 김 기술자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이제 보일러만 가동하면 됐죠. 김 기술자가 스위치 앞에 섰습니다.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위치가 올라갔습니다. 보일러가 웅웅 소리를 내며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물이 바닥 파이프를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어요. 1시간 후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지근했습니다. 2시간 후 따뜻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었어요. 맨발로 바닥을 밟았죠. 포근한 온기가 발바닥에서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62년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감촉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따뜻한 바닥.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맨발로. 62년 만에 처음 느끼는 온기였어요. 안나가 내려왔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더니 멈춰섰죠. 신발을 벗고 천천히 걸어왔어요. 발을 내디딜 때마다 놀라는 표정이었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안나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저도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3개월의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매일 데이터를 기록했어요. 실내 온도, 바닥 온도, 보일러 작동 시간. 카메라로 촬영하고 노트에 빼곡히 적었죠. 일주일 후 첫 번째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웠어요. 뻐근한 허리가 괜찮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30분은 침대에 누워 있었을 텐데 바로 일어날 수 있었죠. 안나는 20년 만에 슬리퍼 없이 집 안을 돌아다녔어요. 차가운 손발 때문에 겨울마다 고생했던 안나가 맨발로 부엌을 오갔습니다. 2주일 후 병원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당 수치 7.8, 입원 전 11.2에서 3.4나 내려왔죠.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차트를 다시 확인했어요. 저는 집 환경이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온열 효과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계속 관찰하자고 했죠. 4주일 후 운명의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성공인지 실패인지 판가름 나는 순간이었죠. 봉투를 천천히 뜯었습니다. 520유로. 작년 같은 시기는 1200유로였어요. 680유로가 줄었습니다. 57% 감소. 저는 청구서를 들고 안나에게 갔습니다. 안나가 숫자를 확인하고 입을 가렸어요. 우리는 부둥켜 안았습니다. 8주 후 두 번째 병원 검사. 혈당 수치 6.8. 정상 범위였어요. 15년 만에 처음이었죠. 의사가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약 용량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12주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모든 데이터를 엑셀에 정리했어요. 그래프를 만들고 사진을 분류하고 영상을 편집했죠. 난방비 절감 57%. 혈당 수치 정상화. 안나의 냉증 완치. 수면의 질 향상. 객관적 증거가 쌓였습니다. 이제 기사를 쓸 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정직 상태였어요. 헬싱키 타임즈는 제 기사를 받지 않을 겁니다. SNS에서는 아직도 비난이 계속됐죠.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개인 블로그를 만들기로. 저는 밤새 글을 썼어요. 제 편견, 고집, 사위에 대한 냉대. 모든 걸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공사 과정, 돈을 잃은 순간, 동료들의 배신, 지훈이 떠난 날. 그리고 따뜻한 바닥 위에 앉아 운 이야기까지. 5,000 단어를 3시간 만에 완성했습니다. 새벽 2시 블로그에 글을 올렸어요.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링크를 공유했죠.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핸드폰 알림이 폭발했습니다. 댓글 800개. 공유 5,000건. 블로그 조회수 15만. 손이 떨렸어요. 댓글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대부분 응원이었어요. 용기 있는 고백이라고, 진짜 언론인이라고, 자기도 온돌 설치하고 싶다고. 물론 비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이 압도적이었죠. 오후 3시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핀란드 환경부였어요. 장관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환경부 장관실로 갔습니다. 장관은 제 글을 인쇄해서 읽고 있었어요. 형광펜으로 밑줄까지 그어져 있었죠. 정부가 에너지 효율 주택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바닥 난방 보조금 지원을 검토한다고요. 저에게 자문위원을 제안했어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1개월 후 헬싱키 타임즈 편집국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복직이었어요. 그리고 연재 기사 제안. 조건은 제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였죠. 저는 6편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첫 편은 제 고백이었어요. 30년간 비판만 하고 대안은 제시하지 못한 위선자였다는 내용. 두 번째는 온돌의 과학적 원리였습니다. 복사열, 에너지 효율, 건강 효과를 객관적 데이터로 설명했죠. 세 번째는 난방비 절감 과정. 숫자로 증명했어요. 네 번째는 사위 지훈 이야기. 그가 어떻게 저를 설득하려 했는지, 제가 얼마나 완고했는지. 다섯 번째는 62살에 밤새 타일을 나른 이야기. 왜 포기하지 않았는지. 여섯 번째는 변화였습니다. 비판자에서 해결사로 변한 과정. 매주 금요일 발행됐어요. 독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5개월 후 핀란드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바닥 난방 설치 가구에 최대 2만 유로 보조금 지원. 2024년부터 시행.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도 비슷한 정책을 발표했어요. 북유럽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제 집은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매주 수십 명이 방문했어요. 언론인, 건축가, 정치인, 일반 시민. 저는 모두를 맞이했습니다. 신발을 벗게 하고 바닥을 직접 밟게 했죠. 그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라움, 감동, 확신. 1년 후 헬싱키에만 350가구가 온돌을 설치했습니다. 저는 매일 감사 메일을 받았어요. 제 기사 덕분에 겨울이 행복해졌다는 사람들이었죠. 그날 밤 거실 바닥에 누워 천장을 쳐다봤습니다. 따뜻했어요. 포근했죠. 62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겨울이었습니다. 연재가 시작된 첫 주 헬싱키 타임즈 웹사이트가 다운됐습니다. 동시 접속자가 너무 많아서 서버가 마비된 거였어요. IT팀이 긴급 복구 작업을 했죠. 독자 댓글이 5,000개를 넘었습니다. 대부분 공감과 응원이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 책상 위에 쌓인 독자 편지를 읽었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들이었어요. 70대 할머니가 보낸 편지도 있었죠. 30년간 관절염으로 고생했는데 제 기사를 보고 용기를 얻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연재가 나간 날 핀란드 최대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녁 뉴스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방송국 스튜디오에 앉았죠. 앵커 앞에는 제가 준비한 자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난방비 그래프, 혈당 수치 변화표, 에너지 효율 비교 차트. 모든 게 숫자로 증명됐죠.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넘겼어요. 30분간 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제 핸드폰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 만에 문자 200개, 통화 50건. 저는 밤 11시까지 전화를 받았어요. 다음 날부터 매일 10건 이상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온돌 설치 방법, 비용, 업체 추천, 공사 기간. 저는 엑셀 파일을 만들어 모든 질문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답변했습니다. 3개월 동안 1,200건의 문의를 처리했습니다. 2024년 8월 헬싱키 외곽에 사는 60대 부부가 제 집을 방문했어요. 그들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더니 멈춰섰죠. 바닥에 발을 디뎠어요. 10초, 20초, 1분.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무릎을 꿇고 손으로 바닥을 만졌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죠. 부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15년간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했다고, 겨울마다 걷지 못할 정도였다고.
저는 그들에게 2시간 동안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공사 과정, 비용, 유지 관리 방법. 한 달 후 그 부부 집에도 온돌이 설치됐습니다. 그들은 제게 사진을 보내왔어요. 거실 바닥에 함께 앉아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5개월 후인 2024년 9월 환경부 정책 태스크포스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장관, 건설부 차관, 에너지 전문가 15명이 회의실에 모였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죠. 저는 일주일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50페이지 분량이었어요. 제 경험, 비용 상세 분석, 에너지 절감 시뮬레이션, 건강 개선 의학 자료, 유럽 8개국 사례 연구. 40분간 발표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기존 주택 적용 가능성, 공사 기간, 안전성, 유지 보수, 겨울철 효율성. 저는 모든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했어요. 제가 직접 겪은 것들이었으니까요. 2시간 회의가 4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모두가 집중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장관이 복도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악수를 청하며 훌륭한 자료라고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죠. 2024년 12월 드디어 발표가 났습니다. 핀란드 정부 공식 성명. 바닥 난방 설치 가구에 최대 2만 유로 보조금 지원. 저소득층은 3만 유로까지. 발표 당일 환경부 웹사이트 접속자가 50만 명을 넘었어요. 신청 시스템이 다운됐죠. 첫 달에만 2,300가구가 신청했습니다. 2025년 1월 스웨덴이 비슷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월 노르웨이가 뒤따랐어요. 3월 덴마크와 아이슬란드까지. 북유럽 5개국 전체가 6개월 만에 움직였습니다. 저는 매주 국제 인터뷰를 했어요. 스웨덴 공영방송, 노르웨이 최대 일간지, 덴마크 라디오, BBC 다큐멘터리 팀. 제 이야기는 북유럽을 넘어 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2025년 6월 놀라운 연락이 왔습니다. 북유럽 5개국 언론인협회였어요. 올해의 언론인상 최종 후보에 제가 올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정직당하고 배신자 취급받았는데 2025년 9월 코펜하겐 그랜드 호텔 대연회장.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5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모였어요. 북유럽 전역에서 온 언론인들이었죠. 제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트로피는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수상 소감을 말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30년간 비판만 했던 언론인이 드디어 해결책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인 사위가 가르쳐준 온돌 덕분이라고 했죠. 그리고 고백했어요. 처음엔 편견 때문에 거부했다고. 2000년 된 구닥다리 기술이라고 무시했다고. 하지만 틀렸다고. 진정한 전통은 시간을 이긴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그 자리에 지훈과 리사도 있었습니다. 깜짝 귀국한 거였죠. 저는 무대에서 내려가 지훈을 껴안았습니다. 객석의 박수가 더 커졌어요. 지금은 2025년 11월입니다. 헬싱키에만 1,500가구가 온돌을 설치했습니다. 북유럽 전체로는 8,000가구 이상이에요. 저는 매일 감사 메일을 받습니다. 겨울이 행복해졌다는 사람들, 난방비가 반으로 줄었다는 가족들, 관절염이 좋아졌다는 노인들. 제 기사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바꿀 줄 몰랐어요. 지난주 핀란드 대통령이 제 집을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은 신발을 벗고 거실 바닥을 밟았어요. 10분 동안 서 있더니 웃었죠. 대통령 관저에도 온돌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거실 바닥에 맨발로 섰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난방비는 안정적입니다. 월 480유로. 1년 내내 똑같아요. 혈당 수치는 6.5. 15년 만에 가장 건강한 상태죠. 안 나는 맨발로 부엌으로 갑니다. 20년간 차가웠던 손발이 이제는 따뜻해요. 제 연재 기사는 대학 저널리즘 교재에 실렸습니다. 문제 해결형 저널리즘의 모범 사례라고 하더군요. 후배 기자들이 가끔 찾아옵니다.
어떻게 변화했냐고, 용기는 어디서 나왔냐고 물어봐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판은 쉽지만 해결은 어렵다고. 하지만 진짜 언론인은 해결책도 제시해야 한다고. 그리고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저는 한국 기술을 무시했지만 그게 제 가족을 구했다고. 어제 지훈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실이었어요. 지훈과 리사, 그리고 태어난 지 6개월 된 손주가 있었죠. 아기는 따뜻한 바닥에 누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울었어요. 제 손주가 따뜻한 바닥에서 자라고 있구나. 오늘 새로운 원고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30년 비판만 하던 언론인이 어떻게 북유럽 8천 가구를 변화시켰는지, 한국 온돌이 어떻게 핀란드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62살에 배운 교훈. 진정한 변화는 비판이 아니라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것.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따뜻한 바닥에 발을 딛고. 저는 더 이상 비판자가 아닙니다. 해결사입니다. 62세 핀란드 언론인 마티의 따뜻한 변화, 어떠셨나요? 30년간 비판만 하던 기자가 한국 사위 지훈 덕분에 드디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2000년 온돌의 지혜가 핀란드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었고 북유럽 8천 가구를 변화시켰죠. 편견도 고집도 진심 앞에서는 녹아내린다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변화의 의미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